한국 사람이 제일 못하는 게 휴식이에요. 우리는 남이 던지는 질문에 대답만 했어요. 질문의 내용도 뭔지 몰라. 내가 알던 방식으로 사는 거지. 그래놓고 내가 이렇게 사는 이유가 돈이 없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생각 안 하는 사람은 돈 생겨도 안 행복해요. 내가 건물주 많이 알거든요. 돈 잘 벌리는 건 운이더라고. 그러면 운으로 결정되는 세상에서 내 선택지는 뭐예요?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한석준입니다. 지식인 초대석 오늘은 AI 시대에 인간의 창조적인 사고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분입니다. 문화심리학자 김정우 박사님 모셨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영감을 얻으세요? 어떻게 창조할 거냐. 지금까지 계속 궁금한 게 그거 아니에요? 주체적인 관점을 가져라 이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른 사람들이 보는 방식을 의심해라 이게, 대중을 의심해라 이게요. 그래야 내 주체적 관심이 생겨요. 주체적 관점은 끊임없이 맥락을 의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당신은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지난달 데이트 몇 번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두 질문의 답이 상관관계가 없어요. 근데 질문의 순서를 바꿔. 지난달 데이트 얼마 했습니까? 행복하십니까? 물어보면 데이트 많이 한 사람이 행복하다고 대답해. 우리는 여태까지 살면서 남이 던지는 질문에 대답만 했어요. 질문의 순서를 바꿀 생각을 안 하는 거야. 내 맥락과 같이 존재하는 게 나예요. 나는 항상 맥락과 관계 속에서 규정되어지는 존재야. 근데 사실 그 쉽진 않아. 그러니까 내가 50 넘어서 일본에 유학 가서 4년을 그렇게 혼자 미술 공부를 하니까 내 삶의 전체 맥락에 대한 이해가 되더라고. 내가 가졌던 그 분노, 공격성 뭐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러니까 그런 자발적 고립이 자주 필요해요. 그게 휴식이라는 거예요. 휴식이라는 한자를 보세요. 사람 인변의 나무목이죠. 나무에 사람이 기댄 거예요. 휴식자는 뭐예요? 스스로 자자에다가 마음심이에요. 나무에 기대서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보는 거예요. 내 삶의 맥락에 대한 생각을 해보는 거죠. 한국 사람이 제일 못하는 게 휴식이에요. 노는 건 잘하는데. 의식의 흐름과 재미는 동의어예요. 플로우라는 얘기를 칙센미하이라는 시카고 대학 심리학자가 인간이 추구하는 재미의 본질이 뭐냐? 플로우더라 이거예요. 한국에서는 플로우를 몰입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해. 푹 빠져가고 시간 가는지도 모르는데 재미있어야 생각이 날아가요. 멍하니 있는데 거기서 깨우고 싶지 않을 때가 있잖아. 그죠? 어릴 때 그런 경우 많죠. 재미있으면 저절로 창조적이에요. 어린애들은 다 창조적이야. 왜? 재미있으려고 그러기 때문에. 빗자루 갖고 어른들한테 주면 뭐예요? 청소하지. 근데 똑같은 빗자루를 애들한테 주면 어떻게 해요? 제가 하나 달라가요. 빗자루의 맥락을 바꿔버리는 거야. 왜? 재밌으려고. 재미있나 없나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닌자 거북이 5번 해보세요. 시작. 닌자 거북이, 닌자 거북이, 닌자 거북이, 닌자 거북이, 닌자 거북이. 세종당이 만든 배는 무슨 배? 거북선. 그거 봐. 세종대왕이 무슨 배를 망한 거예요. 만들어요? 그래서 인생이 망하는 거야. 아침에 출근하면서 닌자 거북이. 재미 하나도 없어. 맨날 똑같아. 새로운 자극에 대한 그 예민함이 없어져 버린다니까요. 질문의 내용도 뭔지 몰라. 내가 알던 방식으로 사는 거지. 그래놓고 내가 이렇게 사는 이유가 돈이 없어서 그렇게 산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칙센미하이가 얘기하는 재미, 플로우 곡선이에요. 재미라는 거는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끊임없이 공부할 때 재밌는 거예요. 내가 실력은 뛰어난데 난이도가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떤 심리 상태가 되냐면 지루해. 내 친구들이 그래 요새 다 잘렸거든. 그렇게 뛰어난 애들인데 뭐 대기업 사장, 부회장 이런 애들인데 올해 다 잘렸어. 삶이 너무 지루해. 이게 노인들의 정서가 이래요. 반대로 젊은 애들은 무슨 정서야? 실력은 얼마 안 되는데 삶이 너무 어려워. 그럼 어떤 정서가 되냐면 불안해. 그러니까 인간의 정서를 크게 세수로 나누면 지루함, 불안함, 재미야. 뭘 선택할래요? 재미요. 그죠. 지금까지 뭘 선택하고 살았어요? 불안함 선택하고 살았잖아. 왜? 주체적 관심이 없어. 데이터도 없어. 불안한 거지. 창조의 핵심적인 차원이 의식의 흐름이라고 얘기했죠. 플로우가 의식의 흐름하고 같은 얘기라고 했죠. 무슨 얘기예요? 창조하고 재미하고 같다. 자, 공부한다는 게 뭐예요? 데이터 축적하는 거예요. 편집의 단위를 쌓아 올리는 거죠. 편집이라는 에디터리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편집의 결과물은 뭐예요? 메타언어. 남들이 못하는 개념들을 갖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세상을 보는 거지. 재밌지. 돈은 따라오는 거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세상을 못 보는데 돈이 어떻게 벌리냐고. 그래도 그걸 보고 있으면 벌릴 기회가 조금 더 많아진다 얘기지. 돈은 따라오면 다행이고 안 따라와도 나는 다른 세상을 보고 재밌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삶에 재밌는 게 없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 네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주제, 이걸 한번 이렇게 찾아봐라 라는 조언이 있다면? 아까 얘기했는데 인생을 바꾸려면 공간을 바꿔라. 실존적 자아와 부딪히는 경험이 있어야 재미의 부재가 피부로 와닿아요. 일본 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때 내가 진짜 TV에서 핫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무도 나를 아는 사람이 없는 일본의 한적한 시골 바닥에 뚝 떨어지니까 뭐 알아보는 사람 아무도 없고 내 존재가 확인이 안 되는 거야. 그럼 내 존재를 어떻게 확인하려고 그러겠어요? 내 관심사, 내가 뭘 좋아하지? 내가 하고 싶은 게 뭐였지? 이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던지게 되더라 이거예요. 내 실존적 자아와 부딪히는 경험, 이게 장소를 바꾸는 경험으로 가능하더라 이거예요.
대학의 기능 자체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새로운 지식 생산을 만들어내는 그 기능을 하는 대학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 내가 유튜브를 보다가 인공지능 공부를 해요. 스톱! 이런 얘기를 왜 해? 퍼플렉시티 들어가서 쳐요. 퍼플렉시티는 문헌을 다 보여줘요. 그러면 참고 문헌이 한도 끝도 없이 쌓여요. 옛날에는 지도교수가 무슨 역할을 해요? 이거는 이 사람 책 읽어보고 이거는 이 문헌을 참고해봐. 맞아. 이게 교수의 역할이었어요. 퍼플렉시티는 어떠한 뛰어난 교수보다도 내 관심사에 적합한 검증된 문헌들을 찾아주더라 이거예요. 좋은 대학 나와도 좋은 직장 가지도 못할 뿐더러 좋은 직장 가봤자 퇴직해서 치킨집을 차린다는 게 요새 비판하는 밈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는 10대들한테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가야 된다 하고 강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들이 그래서 이런 공부를 많이 해야죠. 지금 존재하지 않는 또 다른 가능한 세상에 대한 꿈을 계속 꿔야죠. 그런 얘기를 계속 해야죠.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맥락을 상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내 존재를 상대화시키는 능력. 우리 애들은요,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세상에 살아요.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세상으로 어떻게 애들을 키우냐고. 유튜브에서 그 맨날 저 연예인 얼굴 수술한 얘기 이런 거나 보지 말고 쇼츠 이런 거 보지 말라고 그거를. 저는 박사님 쇼츠 보고 있었는데. 아, 그래요? 그런 거 보지 말고. 근데 나는 이제 유튜브의 발전을 긍정적으로 보게 된 게 이제 이런 지식 인사이트. 지식을 교육기관이 아닌 유튜브에서 내가 관심 가는 지식을 공부할 수 있네? 그러니까 그걸 이제 관심 공동체라고 난 얘기를 해요. 그런 관심 공동체가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또 전문적인 노하우들이 또 공유가 돼요. 예를 들면 뭐 자동차 수리에 관한 노하우들. 그러면 내가 자동차 공학과 안 가도 자동차 수리에 대한 어마어마한 지식들이 쌓이는 거예요. 굉장하죠.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이 나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존재하는 세계 말고 또 다른 세계, 가능한 세계에 대한 꿈을 꿀 수 있으면 안 두려워져요. 왜? 다른 세계에 대한 꿈을 못 꾸니까 두려운 거예요. 여기서 밀려날까봐. 그 꿈을 꿀 줄 모르고 더 새로운 세계에 대해서 상상을 못하니까 우리의 미래 희망이 그냥 건물주인 거군요. 내가 건물주 많이 알거든요. 하나도 안 즐거워요. 알고 있는 세계가 그거기 때문에 그래요. 가능한 세계가 건물주밖에 없는 빈곤한 상상력이 나를 우울하게 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럼 먹고 살만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그러면 우린 모두 먹고 사는 얘기만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얘기는 왜 하는 거야 그럼? 그리고 돈 버는 거 보니까 돈 잘 벌리는 건 운이더라고. 세상에 노력 안 하는 사람이 어딨어. 근데 어떤 사람은 돈 벌고 어떤 사람은 돈 못 벌어요. 다 운이라고. 지금 있는 딱 정해진 세상 내에서 이건 돈 없으니까 안 돼. 이걸로 모든 문제를 국한시키지 말고 내가 보이지 않는 이 돈과 관계없이 다른 세상이 어떻게 가능할까에 대한 꿈을 꾸는 거. 그리고 그거를 추구하다 보면 돈이 붙기도 하더라고. 안 붙어도 상관없고. 왜? 내가 내 새로운 세상을 위해서 재밌게 살았잖아요. 행복하게 살았잖아.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생각 좀 하자 이거예요. 생각 좀 하자. 돈이 생기면 해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생각 안 하는 사람은 돈 생겨도 안 행복해요. 1차 지식혁명을 과학기술을 합쳐서 유용한 지식이 나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2차 지식혁명은 과학 플러스 예술을 갖다 붙여요. 이게 창조적 지식을 만들어내요. 바우하우스에서 시작이 돼갖고 애플로 이어지고 AI로 이어지는 거예요. 기술에다가 예술을 갖다 붙인다는 얘기를 스티브 잡스가 해요. 애플의 DNA는 기술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이게. 기술이 예술과 결혼해야 되고 인문학과 결합해야 새로운 지식이 가능하다 이게. 그게 가슴을 뛰는 걸 만들어내는 얘기예요. 바우하우스가 1923년에 한 얘기를 스티브 잡스가 21세기 들어와서 하는 얘기예요. 이게 소니 거죠. 애플이 삼성을 고소를 했잖아요. 카피캣이라고. 근데 삼성 측 미국 변호사가 너희는 소니 거 뺏겼잖아. 그랬더니 애플 측 그거 소니 거 아니야. 그거 소니처럼 디자인이야. 스티브 잡스가 소니 걸 그렇게 좋아했어. 휴대폰 처음 만들기 전에 소니의 애들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만들었을까? What would Sony do? 디자인들한테 그 지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디자인 이름이 소니 라이크 디자인이에요. 소니처럼 디자인. 소니는 그런 거 만든 적 없어요. 구성 요소들은 소니 거야. 소니의 디자인들을 여기 합쳐서 소니 같은 디자인을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스티브 잡스의 책을 보면 From Sony to Bauhaus라는 게 나와요. 나 소니 거 안 베껴. 난 바우하우스 갈 거야. 선언을 해요. 대표적인 게 이런 거 서체야. 이게 산세리프체라고 그러는 건데요. 애플 서체가 이거예요. 그 꺾어지는 걸 없애서 이런 서체를 처음 쓰기 시작해요. 옛날에 애플 처음에 나오는 그 맥킨토시 알림 표시예요. 이게 바우하우스 문장이에요. 똑같죠? 다음 주 온 거예요. 그만큼 애플 정신 속에는 바우하우스 내용이 숨겨져 있어요. 어떤 내용? 과학 기술에다가 예술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뭘 가능케 했어요? 감각의 교차 편집을 가능케 해요. 창조의 비밀이 거기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게 AI까지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지식혁명의 결과는 지금은 네트워크적 폭소놈이라고 그래요. 폭소놈이 사람들에 의한 분류법. 알아가는 생각을 사람들이 다 하게 된 거야. 애플 때문에. 아까 생각이 날아간다고 그랬잖아요. 옛날엔 천재들만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일반 사람들이 다 그게 가능해졌어요. 마우스 때문에.
클릭하면 날아가요. 자, 책을 보세요. 책을 그냥 이렇게 쭉 읽죠. 근데 젊은 애들은 인터넷에서 책 읽다가 클릭 날아가요. 이 관심이 가다가 일로 날아가 버려. 이게 최초의 마우스예요. 이 마우스를 클릭함으로 해서 새로운 세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까 자유현상이란 개념, 의식의 흐름이란 개념, 이것 때문에 무의식이란 세계. 똑같은 원리예요. 날아가는 생각이에요. 클릭하면 날아가, 클릭하면 날아가. 이래서 만들어진 세계가 어디예요? 사이버 스페이스. 스티브 잡스가 위대한 게 뭐냐면 마우스에서 하나 더 가. 터치로 가요. 터치는 지극히 인간적인 행위예요. 근데 기계를 만질 수 있게 해준 거예요. 이제 스티브 잡스가 죽은 다음에 AI가 나오면서 기계와 말로 대화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멀티모달 AI라는 게 나와. 시각적 자료를 음성 자료로 바꾼다든지 음성 자료를 뭐 텍스트로 바꾼다든지 이 모달리티가 바뀌는 거를 멀티모달이라고 얘기하는데 아까 얘기한 진정한 의미의 크로스 모달리티, 감각의 교차 편집 이게 이루어져야 진정한 의미의 AI 혁명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렇게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마우스가 나오기 전까지 컴퓨터에 들어가는 도구는 자판이었어요. 그죠? 흔히 얘기하는 쿼티 자판이라고 하는 자판 배열이 합리적이에요? 이 자판 배열은 1800년대에 만들어진 자판 배열이에요. 왜 자판 배열이 쿼티가 된 줄 알아요? 자주 쓰는 자판이 붙어 있으면 올라갔다 엉켜. 자, 한국 자판 얘기해 볼게요. 한국 자모음 중에서 우리 일상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어떤 것 같아요? 쌍시옷. 같습니다. 했습니다. 항상 써요. 쌍시옷을 치려면 시프트를 뭘로 눌러요? 왼손에 새끼손가락으로 누르고 오른손 누르죠. 이게 합리적이에요? 가장 먼저 쓰는 자판을 평소에 거의 안 쓰는 이 새끼손가락을 누르고 오른손으로 치게 돼 있다고. 또 도수 명령은 뭐예요? 286, 386, 아, 486. 그거 아는 세대예요? 네. 왜 키보드 관리 그렇게? 도수 컴퓨터의 명령어는 문장이잖아요. 키보드로 하는 거야. 근데 이 키보드가 갖고 있는 한계, 선형, 느려, 지극히 비합리적이야. 이걸 제일 먼저 깨트린 게 마우스죠. 그걸 전문용어로 뭐냐면 그래피컬 유저 인터페이스, GUI라고 그래요. 마우스를 제일 먼저 쓴 게 뭐냐면 제록스 거예요. 제록스의 팔로 알토 연구소에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제일 먼저 만든 거예요. 이걸 누가 와서 봤냐? 스티브 잡스가 본 거야. 그래서 만들어낸 게 매킨토시 컴퓨터예요. 이게 매킨토시 컴퓨터의 최초의 GUI. 재밌는 거는 매킨토시의 요 폴더의 모양, 독일말로 뭐냐면 제텔 카스텐이라고 그래. 메모 상자. 제텔이 메모, 카스텐 상자예요. 여기에 창조의 비밀이 숨어 있어요. 창조는 편집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독일 13년 유학에서 배운 걸 한마디로 요약해라. 그러면 카드 사용법이에요. 독일 유학 갔는데 나는 노트 필기를 하고 독일 친구들은 카드로 요약을 하더라고요. 이제 책에 중요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얘는 카드에다가 이렇게 책 내용을 써요. 그리고 이게 출처를 써요. 어디에 있는 거다. 뭐 몇 가지는 내가 노트에 쓰는 거하고 똑같아. 근데 얘네들은 내가 안 하는 행동을 여기서 해요. 여기다가 이 내용을 뭘론가는 요약을 해. 제목을 써요. 제목을. 근데 이 제목이 교수 얘기가 아니고 내가 이 내용을 왜 중요하다고 생각했는지 생각에 대한 생각을 개념으로 쓰는 거예요. 요거를 메타 언어라고 해요. 애들 공부 잘하게 하려고 그러면 가르치게 하면 돼. 가르치려고 그러면 내가 이걸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가 분명해져. 내 생각에 대한 생각, 메타 사고를 하는 거예요. 메타인지라고 그래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이걸 보다 체계적으로 하는 거죠. 카드 이렇게 모아요. 난 노트 필기를 열심히 해요. 나중에 무슨 차이가 생기냐? 편집 가능성에서 차이가 생겨요. 예를 들면 A라는 학자의 책을 읽으면 얘네 카드 이렇게 쭉 50개를 만들어요. 난 노트 필기를 하지. 근데 양을 따지면 카드 한 300장 분량의 양을 해. A 학자에 대해 시험 보면 내가 1등이에요. 근데 나중에 근데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 세미나 과정 뭐 이렇게 토론할 때 내가 문제가 알았다. 생겨. 이게 안 되는구나. 그렇죠. 지식의 편집을 얘기했잖아요. 교수가 그럼 네 생각 얘기해봐. 그러면 나는 A라는 학자는 이렇게 했습니다. B라는 학자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교수가 화를 내. 그거 말고 네 생각. 그러면 나는 예? 이러고 있어요. 독일 애들은 딱 물어보면 A라는 학자의 4번 카드. 그걸 똑같은 걸 뽑아내. 이게 내 얘기예요. 이렇게 하면 내 얘기가 나온다 이거예요. 그럼 내가 이제 편집 이렇게 다 이러면 짝짓기가 아니냐 이게. 편집과 짝짓기 차이는 뭐냐면 편집은 내 메타 언어가 존재하는 거예요. 요걸 이렇게 분류한 거는 내 분류예요. 내 메타 언어가 존재하지 않으면 그건 짝짓기죠. 근데 내 메타 언어 정리해놨잖아요. 이건 내 이론이에요. 이게 창조라는 거죠. 응? 아, 완전 충격적이네. 응. 카드를 막 만들어서 이제 석사 논문을 썼어요. 근데 박사 과정에 들어갈 때 그때 이제 컴퓨터들을 애들이 쓰기 시작한 거야. 근데 애들이 컴퓨터를 워드 프로세서로 쓰더라고. 워드 프로세서는 들어봤죠? 아니, 전동화된 타자기 쓰면 되지 왜 저렇게 비싼 컴퓨터를 써? 그래서 그 연습실에 조교한테 가서 내가 물어봤어요. 내가 생각할 때 컴퓨터는 카드 정리한 거를 체계적으로 집어넣는 도구 같은데 왜 워드 프로세서만 쓰는 거냐? 그랬더니 그 조교가 내가 가르치고 싶었던 게 그거야 그러는 거야. 이 사람이 너무 반가워하는 거야. 그래, 컴퓨터는 그런 거 하는 거야. 그걸 데이터베이스라고 해. 그래. 그때 처음 들은 거야. 데이터베이스라는 개념을.
그럼 나 그거 가르쳐줘요. 그랬더니 좀 쉬운 방법이 있어. 매킨토시 컴퓨터를 써. 그거는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라 박스 짜고 이런 게 훨씬 더 편하네. 그래서 매킨토시를 사러 갔더니 어머나 이 도스 컴퓨터의 가격이 3배야. 그래서 여보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컴퓨터가 필요한데 그래서 와이프가 공장에 3달 가서 일을 해서 정말요? 저 컴퓨터를 사줬어. 그래서 이 컴퓨터로 이제 자료 정리를 쫙 하는 거야. 아니 그런 사모님한테 아내와 결혼을 후회한다 이런 책 쓰신 거예요? 그 인세가 다 와이프한테 갔어요. 책 그렇게 썼는데 너무 불쾌하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세 다 당신이 가져. 난 그 인세가 그게 많이 팔릴 줄 몰랐어. 이때부터 우리 컴퓨터로 내가 자료를 정리하면서 이게 공부구나. 공부라는 건 데이터베이스구나.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면서 메타언을 만들어내고 서치, 검색해내는 거구나. 여기서 메타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게 이론이구나. 이때 깨달은 거예요. 나 혼자 연구실에서 혼자 앉아갖고 그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교수가 너 연구원 해. 연구실도 줄게. 옛날에 책은 두루마리 책이었어요. 그렇죠. 정보가 얼마 안 될 때는 두루마리 책으로 충분해. 근데 정보가 너무 많아져. 그러니까 찾아낸 게 이제 코덱스라는 거예요. 코덱스. 분절해서 이렇게 해서 펼쳐서 이렇게 볼 수 있게 해준 거야. 그러니까 얼마든지 빨리 찾을 수가 있지. 근데 이렇게 분절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지. 인덱스가 없으면 코덱스는 의미가 없어요. 코덱스는 분절한 책이에요. 분절한 책의 인덱스, 색인, 목차, 참고문헌 이런 걸 다 색인이라고 그래. 그래서 다 책을 색인을 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언제든지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 게 아니에요. 책에 목차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찾아서 아까 카드 정리하듯이 내가 원하는 단어를 찾아서 그 항목을 읽어내서 세로로 다시 편집하라는 얘기예요. 그 편집의 도구가 주어진 게 색인이에요. 편집의 단위. 이 카드를 엮어내는 기술, 이걸 레벨 오브 에디팅, 메타 언어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이게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바우하우스가 생기기 전에 독일의 그 공작 연맹이라고 있어요. 건축가들, 공예가들 다 모여서 이제 큰 대회를 해. 거기서 헤르만 무테지우스 이 사람은 독일 공업이 발전하려면 표준화가 돼야 된다. 그거는 예술가든 상관없고 모든 사람들이 표준화를 시도해야 된다. 그래야 편집의 단위들이 만들어지고 메타 언어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계속 또 다른 차원의 창조들이 가능하다 이게요. 표준화가 안 되면 청지적인 한 사람이야. 이 사람께 다음 사람으로 전달이 안 되는 거야. 요 데이터를 표준화하는 게 이제 20세기 후반에 지식경영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져요. 경영한다는 게 뭐냐? 지식을 관리하는 거다. 데이터 매니지먼트라 이게요. 오늘날로 이게 어떻게 발전이 되냐면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이게 다 데이터 관리 기술들이에요.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도 내가 무슨 읽는 책이나 내가 회사에서 일했던 것들이나 어떤 식으로 내가 관리를 하면 똑똑해지는 건가요? 내가 어떻게 가능했다고 했어요? 카드 쓰면서. 개인용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돼요. 1세대 지식관리의 도구야. 디베이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나라간 생각을 잡아내는 아주 단순한 도구야. 그러나 잡아내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체계화시키는 2세대 지식관리 도구가 나왔어요. 에버노트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왜냐하면 지식을 체계화하고 검색하고 이런 게 굉장히 잘 돼 있었어요. 노션도 2세대. 근데 얘네들보다 훨씬 발달된 도구가 나왔어요. 옵시디안. 데이터를 넣으면 이 데이터들이 이렇게 네트워크 된 거를 지가 다 보여줘. 나는 막 집어넣는데 지가 알아서 다 연결해줘요. 옵시디안도 내가 이런 개념들 연결하지만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연결고리들이 막 생겨나. 이건 뭘 의미하느냐? 데이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데이터가 있어야 관리 툴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럼 데이터는 어떻게 쌓여요? 내 주체적 관심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녹음되는 워치를 항상 써요. 운전할 때 항상 창조적인 생각이 나더라고. 공간이 바뀌니까. 새로운 시각적 지각이 그 비주얼 싱킹을 자극하는 거야. 근데 운전할 때 노출할 수 없잖아. 녹음을 하는 거죠. 그럼 녹음을 한 거를 데이터베이스에 집어넣으면 그 위에 내가 왜 이 생각을 중요하다고 했는가에 대한 제목을 메타 언어를 또 쓴다니까? 자, 그러면 하루에 내가 20-30개를 써요, 이렇게. 메타 언어들을 내가 만들어낸다니까요? 그럼 창조적이 되지 않겠냐고, 사람이. 남들과 다른 생각을 하기 싫어도 하게 되죠. 핵심 뭐예요? 데이터를 축적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 뭔가 내가 새롭게 관심을 가졌다. 사람이요, 생각이 의외로 빨리 사라져요. 맞아요. 어떨 때는 메모지 꺼내는데 없어져요. 그렇지. 네. 데이터 관리의 습관이 가장 중요해요. 이거를 만약에 그 뭐 중고생이나 대학생, 대학원생들이 학습에 응용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공부 잘하는 애하고 못하는 애하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뭘 아는지, 뭘 모르는지를 정확히 아는 거 아니에요. 그건 언제 생겨요? 남들한테 가르칠 때, 내가 내 스스로한테 가르칠 때. 그게 카드 쓰는 습관에서 내가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 관심사들을 정리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는데 정리할 때 항상 내 생각에 대한 생각을 요약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것부터 시작할 수 있겠죠. 이걸 난 어렵다고 생각했어. 이렇게 써놓는다든지. 그럼 나중에 이걸 내가 왜 어렵다고 생각했지? 라는 생각이 또 발전할 거 아니에요. 이 부분에서 내가 어렵다고 생각했구나. 그러니까 내 생각에 대한 생각을 하는 훈련을 해야 돼. 그거를 자기 반성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그거를 집요하게 붙잡고 늘어지는 습관을 가져야지. 내가 어렸을 때 나보다 공부 잘하는 애들 보면은 그런 집요함들이 있더라고. 나는 그걸 대충 넘기니까 공부 못했던 거지. 그럼 이렇게 AI 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시대에 여전히 독서가 중요합니까? 책은 저자와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책을 보지 말고 종이책을 봐야 되는 거예요. 종이책은 침을 바를 수가 있어요. 우린 귀한 것에 다 침을 발라요. 돈 셀 때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하든지 침 바르려고 그러죠. 근데 전자책에 가면 침을 못 발라요. 더 문제는 뭐냐면 전자책은 물론 필기도 할 수 있지만 이것처럼 줄치고 필기하기가 복잡해, 어려워. 책은 줄을 칠 수가 있어요. 줄을 친다는 행위는 뭐냐면 저자와의 상호작용이에요. 정말 책을 제대로 읽는 사람은 줄치고 그 옆에 빈틈에 내 생각을 써요. 저자와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의미의 독서인 거예요. 책을 깨끗이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유튜브로도 우리가 지식을 얼마든지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일방적이지. 그래서 종이책으로 훈련하는 거, 그 다음에 자신의 생각을 데이터베이스로 정리해서 끊임없이 축적하는 거. 그래서 내 사는 걸 더 마지막으로 얘기할게요. 내 서재는 편집실이었어요. 근데 섬에 있는 내 서재를 보면 사람들이 너무 배 아파할 텐데. 배 아파하는 게 클까요? 아니면 박사님 욕먹는 게 클까요? 둘 다겠지만 보여줄게요. 섬에 있는 내 서재예요. 책이 2만 권 있어요. 근데 내 서재에 오면 사람들이 꼭 물어봐. 뭐라고 물어보게? 저거 다 봤어요? 이 책 다 읽었어요? 책은요, 읽고 꽂아두는 게 아니야. 읽으려고 꽂아두는 거예요. 내가 저 책을 다 봐야 되니 내가 일찍 죽겠어? 그래서 이게 내가 공부하는 책상인데 컴퓨터 2대 틀어놓고 도고, 구글, 일어 구글, 영어 구글, 한국 구글 띄워놓고 여기다 내 텍스트를 쓰면서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해요. 근데 AI가 나오면서부터 서재가 필요가 없어졌어. 퍼플렉시티 시험 검색하면 다 나와. 나는 내 서재를 돌아다니면서 책 뽑아가고 확인하고 뭐 이랬는데 요즘에 퍼플렉시티 치면은 참고문을 쫙 떠줘요. 그거 봐서 읽기 싫은 거는 그거 그냥 챗GPT에다 넣고 5개로 요약해줘. 그러면 요약 쫙 해줘요. 그래서 이제 바뀐 서재야. 그래서 여기는 보면서 여기 내 자료들 정리하면서 지금 강의하는 자료들 여기 지금 다 들어있죠. 요약해서 이거 퍼플렉시티 찾아보면서 공부를 하는 거야. 내 서재가 필요가 없어졌어요. 요새는 내 배거든요. 400만 원 주고 샀는데 고치는데 900만 원 들었어요. 첫날 다 고쳐서 배를 내렸는데 바닥에서 물이 쫙 올라오는 거야. 잠수하면서 한 줄 알았어. 배 타고 나가서 고기를 잡는 거야. 내가 잡은 고기 보여줄게. 겨울엔 볼락. 이건 뭐 들어가면 뭐 1시간에 50마리씩 잡아요. 요즘 갈치. 이야, 한밤중에 갈치가 올라와서 이르는 어떠한 발레도 갈치의 춤을 못 따라가요. 쏨뱅이, 능성어도 잡히고. 이효령 선생님. 근데 이효령 선생님 만나면 내가 한없이 쪼그라들어. 야, 저 80노인이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해? 내가 아까 에버노트 데이터 4,000개가 쌓여있는데 그 양반은 14,000개가 쌓여있는 거야. 나 살면서 선생님한테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학창시절에 모든 선생님은 수업시간에 들어오면 나부터 때리고 시작했어. 근데 이효령 선생님이 나를 그렇게 이뻐해 주셨어요.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나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그 문자를 볼 때마다 그렇게 그 눈물이 나. 그 꼼꼼한 양반이 오타가 많잖아. 치기 어려운데 억지로 쳐서 나한테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을 그렇게 기다리셨는데 살아계실 때 완성을 못 시키고 내 인생에 아주 결정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신 분이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내가 막 나 혼자 잘난 것처럼 얘기하다가도 결정적인 고민마다 정말 중요한 분들이 계셨더라고요. 정리하자면 창조적 능력이란 주체적 관점이 있어야 돼. 제일 재밌는 거는 내 주체적 관점을 끊임없이 밀어붙이는 거예요. 내가 체계적 지식을 얘기했을 때는 주체적 관점이 체계적 지식 중에 어디 속해 있어. 그래서 내 밀어붙이는 힘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 근데 네트워크적 지식이라는 거 비유를 하자면 그물이잖아, 그물. 그물에서 노드, 이게 딱 겹치는 부분, 그 부분을 강하게 밀어붙인다고. 그러면 모든 건 그걸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앞서서 새로운 세계를 창조한다는 그 쾌감이 있단 말이지. 그게 주체적 관점을 밀어붙이는 힘이란 말이에요. 그게 제일 재밌는 거예요. 두 번째, 축적된 데이터베이스의 양이 있어야 돼요. 데이터가 많아야 돼. 그래야 편집에 재질이 많지. 그렇게 잘난 체를 하는 이유는 저 어마어마한 책들이 있잖아, 나는. 나는 책을 다 안 읽었지만 어떤 책이 어디 있다는 건 다 알아요. 어떤 관심이 생기면 그건 거기 있어. 가서 바로 찾아봐. 그러면 좋은 이웃의 법칙이라고 그래. 좋은 책들은 좋은 책들을 끌고 나와. 내가 공부하는 책상 옆에는 빈 책장이 있어요. 그걸 거기다 다 갖다 놓는 거야. 그건 당분간 내가 추구해야 될 내 인생의 주제니까. 그 다음에 메타 언어가 축적이 되면서 계속 발전이 되면 모든 화두는 재밌냐로 모아져요. 내 관심사에 따라서 유튜브의 컨텐츠들을 끊임없이 찾아가는 경험들. 최근 6개월 동안 그 AI 공부하면서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그런 경험들을 공유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오랫동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나만의 메타 언어를 갖자. 그리고 당신의 창조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지식을 카드에 정리하는 습관을 기르자. 오늘 여러 가지 해주신 얘기 중에 우리가 당장 배우고 써먹어야 되는 얘기는 이 두 가지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재미가 없었고 지금까지 창조적이지 않았다면 오늘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가장 실천하기 쉬운 그 어떤 것 하나라도 오늘부터 바로 한번 실천해 보시면 정말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대가들의 진짜 지식을 전하는 지식인 초대석 김정훈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